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울리지 않은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오후 3시. 베란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신발장 한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외출화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진데도 과연 며칠 만에 누군가 알아채줄까?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 가슴을 칩니다. 이순자, 올해 나이 67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전통시장에서 제법 크게 반찬 가게를 하던 목소리 크고 웃음 많던 여장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3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낸 그녀의 유일한 자부심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셔터를 올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참새 방앗간 들르듯 그녀의 가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순잔이 반찬 아니면 우리 집 양반이 밥을 안 먹어. 어제 우리 며느리가 속을 썩였는데 말이야. 하며 쏟아내는 이웃들의 푸념과 웃음소리가 그녀 삶의 원동력이었죠. 시장 상인회는 물론이고 동네 부녀회장직만 꼬박 10년을 맡았습니다. 김장철이면 배추 100푸기를 절이며 동네 잔치를 벌였고 봄이면 관광버스를 대절해 부녀회원들을 이끌고 벚꽃 구경을 가던 그녀였습니다. 순자 씨의 수첩에는 늘 누군가의 경조사, 모임 날짜, 밤 약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꽤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녀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안에서 이순자라는 이름 석자는 꽤나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예상치 못한 몸의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나르며 쉴 새 없이 움직였던 탓일까요?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서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지만 결국 밤마다 뼈를 깎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다 못해 3년 전 눈물을 머금고 반찬 가게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가게를 넘기던 날 상인회 사람들과 부녀 회원들은 순자 씨의 손을 꼭 잡고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 이제 일은 그만두더라도 우리 모임에는 꼭 나와야 해. 언니 빠지면 무슨 재미로 만나. 가게 안 하니까 이제 시간도 많잖아. 매일같이 놀러와서 커피 한 잔 하고 가. 그들의 따뜻한 말에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일터는 이렇지만 평생을 다져온 사람들과의 인연마저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순진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죠. 오늘부터 내 조그만 하루는 큰 맘을 먹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차고 지팡이를 짚으며 옛 반찬 가게가 있던 시장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익숙한 참기름 고소한 냄새와 노릇하게 생선 굽는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 잠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인의 동생들 가게 앞에 서자 묘하고도 서글픈 이질감이 순자 씨를 덮쳤습니다. 순자 언니, 오랜만이네. 다리는 좀 어때? 라며 반갑게 맞아주기는 했지만 젓갈을 퍼담고 나무를 묻히는 그들의 손은 쉴 새 없이 바빴고 시선은 자꾸만 매대 앞을 서성이는 손님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한가하게 안부나 묻고 서 있는 그녀의 존재는 어딘가 어색하고 거추장스러워 보였습니다. 장사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였던 순자 씨는 그래, 다들 바쁘네. 수고들 해. 난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 하고 쫓기듯 도망치듯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덜컹거리는 버스 차창 밖으로 무심히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며 순자 씨는 뼈저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곁에 두고 좋아했던 건 단순히 이순자라는 인간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차가운 사실을 말입니다. 맛깔난 반찬을 넉넉히 덤으로 얹어주던 인심 좋은 반찬 가게 사장님, 모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결하고 가끔 밥값도 쾌척하던 능력 있는 부녀 회장. 그 쓸모 있는 역할과 베풀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녀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자리에서 물러나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자 영원할 줄 알았던 인연의 끈도 모래알처럼 스르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이 지독한 외로움과 상실감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삼남매입니다. 어쩌다 주말에 안부 전화라도 오면 순자 씨는 짐짓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오늘 낮에도 부녀의 동생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다 왔어.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 건강이나 챙겨라. 애들 밥 잘 먹이고. 평생을 강하고 든든한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만날 사람 하나 없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만 돌려본다고 사람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혼잣말이 늘었다고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여나 자식들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줄까봐, 늙고 병든 어미가 짐스럽게 느껴질까봐 두려웠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자 씨의 세상은 거실 소파와 텔레비전 사이 딱 그 네모난 공간만큼의 크기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속 단체 채팅방에는 여전히 매일 아침 화려한 꽃사진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복사된 인사말들이 올라왔지만 순자 씨는 어느 순간부터 답장을 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는 남의 동네 잔치 같았으니까요.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나랑 밥 한 끼 먹을래? 라고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혹시라도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일까봐, 바쁘다며 거절당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머리맡에 스마트폰 화면부터 켜보는 슬픈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시 밤새 누군가 남겨둔 메시지라도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채우는 것은 통신사에서 보낸 데이터 안내 문자나 마트의 할인 행사 알림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얼버릇이부터 오늘 시장에 물건 좋은 거 들어왔다. 순자 언니, 이따 찌개 끓일 건데 파 좀 빌려줘 하며 울려대던 전화기는 이제 하루 종일 먹통이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벨이 울려 화들짝 놀라 받아보면 10중 8구는 대출 안내나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기계음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허탈함에 스마트폰을 툭 던져놓고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입에 들어갈 맛깔난 반찬을 산더미처럼 묻히고 조려내던 그녀였지만 정작 오로지 나 혼자만을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도마에 칼질을 하는 것은 지독히도 무의미하고 귀찮은 일로 느껴졌습니다. 찬밥 한 덩이를 물에 훌훌 말아 냉장고 구석에 시들해진 오이지 하나를 올려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갔습니다. 씹을 것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만 밥처럼 그녀의 하루하루도 아무런 맛도 향기도 없이 그저 무미 건조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집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 지팡이를 짚고 아파트 단지 안 정자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마침 분리수거장 앞에서 예전 분녀회 총무를 하며 순자 씨를 친언니처럼 따르던 박정숙 씨를 마주쳤습니다. 화사한 분홍색 등산복 차림의 정숙 씨는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와 정신없이 통화 중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순자 씨가 정숙아! 하고 불렀지만
정숙 씨는 화들짝 놀라며 가볍게 목례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진짜 오랜만이네. 저 지금 우리 딸내미가 급하게 출장 간다 그래서 손주 녀석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늦으면 큰일 나서요. 형님,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밥 한 번 꼭 먹어요. 정숙 씨는 쫓기듯 빠른 걸음으로 단지 정문을 향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순자 씨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중에 연락하겠다. 밥 한 번 먹자. 한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 습관적으로 내뱉는 저 인사말이 이제는 아무런 기약도 없는 텅 빈 껍데기라는 것을 순자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는 자신의 삶의 궤도 위를 열심히 달리고 있을 뿐이었고 순자 씨만이 그 궤도에서 튕겨져 나와 멈춰 서버린 것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앉으니 뼈저린 고독감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쓸모가 다한 노인네구나. 자식들은 제 앞가림하느라 바쁘고 한때 간쓸게 다 내어줄 것처럼 굴던 사람들도 가짜의 바쁜 삶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적 능력도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건강과 에너지도 잃어버린 자신은 이제 그 누구의 일상에도 필요치 않은 잉여왕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잔인한 자각. 그것은 무릎의 통증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롭게 순자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는다면 내 시신은 언제쯤 발견될까? 자식들이 주말에 거는 의무적인 안부 전화가 없는 평일이라면 적어도 며칠은 아무도 이 집에 혼자 남겨진 노인의 죽음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거칠어진 주름 위를 적셨습니다. 서럽고 두려웠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숨만 쉬고 있는 이 철저한 고립감이 그녀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우울감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 억지로 몸을 이끌고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워 뜨끈한 찜질팩을 무릎에 올리고 있자니 서러운 마음에 또다시 눈물이 핀돌았습니다. 그때 얇은 커튼 너머 옆 침대에서 묵직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여사님, 오늘따라 한숨소리가 유난히 깊으시네요. 어디 마음 편찮으신 일이라도 있습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영환 73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뒤 사별한 아내 없이 10년째 홀로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같은 시간에 물리치료를 받다 보니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평소 같으면 아니에요, 그냥 다리가 쑤셔서요 하고 둘러댔겠지만 그날따라 누군가에게 이 억울하고 비참한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병원 로비 자판기 앞에서 따뜻한 믹스커피를 한 잔씩 빼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둑이 무너진 것처럼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토해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할 때 그렇게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처럼 굴 수 있는지, 정숙이가 나를 피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평생을 베풀고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병든 몸뚱이와 지독한 외로움뿐이라는 신세 한탄이 눈물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잠자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영환 할아버지는 다 식어버린 종이컵을 매만지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사님, 그 사람들이 매정한 게 아닙니다. 이 여사님이 아직도 반찬가게 사장님이자 부녀 회장님이던 시절의 환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순자 씨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며 함께 욕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탓을 하는 듯한 뼈아픈 지적에 왈칵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회에서 맺은 인연이라는 건 철저하게 역할과 상호 의무만으로만 결론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건, 인연이라는 건 철저하게 역할과 필요에 의해 유지됩니다. 사람들이 이 여사님을 따랐던 건 반찬 가게 사장으로서의 넉넉함과 부녀회장으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그들의 삶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사님이 건강을 잃고 그 자리에서 내려온 순간 그 인연들의 유통기한도 자연스럽게 끝이 난 겁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그저 인간관계의 당연한 이치일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은 차갑고 시렸지만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진실이었습니다. 저도 교장으로 퇴직하고 처음 인연은 이 여사님처럼 똑같이 알았습니다. 명절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던 선물 세트가 뚝 끊기고 밤낮 없이 울려대던 전화기가 조용해졌을 때 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만 붙잡고 있을 겁니까?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있을수록 현재의 늙고 병든 내 모습은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내기 바쁜데 혼자서 멈춰선 채로 왜 나를 챙겨주지 않냐고 원망해봐야 돌아오는 건 더 깊은 외로움 뿐입니다. 순자 씨의 떨리던 두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 쓸모도 없어진 늙은이는 그냥 이렇게 혼자 방구석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기 어린 순자 씨의 질문에 김영환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남들에게 뭔가를 주어야만 유지되던 가짜 관계들을 다 털어버렸으니 진짜 이순자라는 사람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하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남이 나를 끼워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나의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야지요. 홀로 서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팡이를 짚고 걷는 순자 씨의 입가에 그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김영환 할아버지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에 화려했던 부녀회장 이순자의 환영에 갇혀 현실에 늙고 초라해진 자신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했지 정작 자기 자신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듬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 씨는 거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낡은 수첩 3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던 동네 사람들의 연락처, 부녀회 모임 회비 장부, 명절마다 돌려야 할 선물 명단까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과거에 북적거리던 기억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수첩들을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미련 없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맡았던 역할들의 찌꺼기일 뿐이야. 수첩을 버리고 나니 묘하게 꽉 막혀있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강박감, 답장 없는 메시지에 상처받던 마음도 그 낡은 수첩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정말 오랜만에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물만 밥에 쉰 오이지로 대충 때우던 끼니 대신 오로지 이순자라는 한 사람을 대접하기 위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구석에서 시들어가던 두부를 꺼내 도톰하게 썰어 노릇하게 부치고 된장을 슴슴하게 풀어 시금치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식탁에 홀로 앉은 순자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된장 국물의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입맛에 맞추느라 정작 자기가 짠 걸 좋아하는지 싱거운 걸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 내가 만든 밥을 남이 맛있게 먹어줄 때만 기뻤지, 나 자신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온전히 그 맛을 음미해 본 적이 과연 언제였던가. 따뜻한 밥술을 넘기며 순자 씨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남이 나를 안 챙겨주면 내가 나를 챙기면 되지. 남의 동네 잔치 기웃거리지 말고 내 방구석부터 제대로 쓸고 닦으며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순자 씨는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을 트는 대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가을 아침 공기가 집안을 채우자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도 다시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레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시장에 갈 때나 입던 외출복 대신 단정하고 편안한 활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낼 자기 자신을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향할 곳은 과거의 영광이 묻어있는 전통시장도 옛 지인들이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 정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부녀 회장님이나 반찬 가게 사장님으로 부르지 않는 곳. 오직 평범한 60대 후반의 노인 이순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순자 씨의 낯선 발걸음이 멈춘 곳은 동네에서 버스로 딱 3정거장 떨어져 있는 구립 노인 종합복지관 앞이었습니다. 한창 반찬 가게를 하며 바쁘게 살던 시절에는 다 늙어서 할 일 없는 노인네들이나 시간 때우러 가는 곳이라며 쳐다보지도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복지관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순자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쳐 "아이, 회장님이 여긴 웬일이셔?"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아직 채 버리지 못한 알량한 자존심이 고개를 든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비를 가득 메운 백발의 동년배들 중 순자 씨를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떠받들 듯 반겨주는 이가 없으니 처음엔 발가벗겨진 것처럼 어색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도 그녀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그 지독한 무관심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저 아프면 아픈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평범한 노인으로 존재해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 프로그램 시간표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무릎 관절이 닳아버린 그녀에게 탁구나 댄스 같은 활동적인 수업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왕초보 스마트폰 생활 교실이었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큰맘 먹고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갔지만 전화바 텔레비전, 다시 보기 홈쇼핑이나 겨우 틀 줄 알던 그 애물단지 같은 기계. 순자 씨는 접수초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수강 신청서에 이순자 3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첫 수업 시간. 20명 남짓한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교실 맨 뒷자리에 순자 씨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젊은 강사가 앞에서 땀을 흘리며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법을 설명했지만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순자 씨의 굵고 뭉툭한 손가락은 자꾸만 엉뚱한 곳을 터치하기 일쑤였습니다. 화면이 제멋대로 바뀌자 식은땀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든 척척 해내며 동생들을 이끌던 그녀였지만 이곳에서는 영락없는 지각생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깡마른 체구의 파마머리 할머니가 불쑥 순자 씨 쪽으로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저기요, 내가 귀가 좀 어두워서 그러는데 지금 저 강사 양반이 뭘 누르라고 한 거유? 나는 화면이 새카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고장 났나 봐?" 할머니의 스마트폰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전원이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하마터면 픽 웃음이 터질 뻔한 것을 참으며 기계 옆면의 전원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었습니다. 화면에 환하게 통신사 마크가 떠오르자 옆자리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안도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나는 이 왼수 같은 기계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려 죽겠어. 우리 며느리가 비싼 거라고 사줬는데 내가 만지기만 하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 그 솔직하고 엉뚱한 푸념에 순자 씨도 모르게 굳어있던 얼굴이 풀리며 빙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눈도 침침한데 글씨는 조그맣지 손가락은 말을 안 듣지. 우리 애들이 사주면 뭐 한대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맨날 고물 취급인데. 서로의 서투름과 늙어감을 털어놓으며 마주보고 소리 죽여 웃는 순간 순자 씨의 가슴속에 뭉쳐있던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파마머리 할머니는 순자 씨가 과거에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동네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스마트폰 화면을 켤 줄 몰라 쩔쩔매는 서튼 67의 노인으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넉넉히 퍼주거나 남의 골치 아픈 문제를 척척 해결해주는 능력자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서로의 빈틈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과거에 화려하고 북적거리던 인연들 속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담백하고도 편안한 위로였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의 짝꿍이 된 파마머리 할머니의 이름은 최복희, 71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나면 복지관 로비 구석의 자판기에서 300원짜리 밀크커피를 한 잔씩 뽑아들고 볕이 잘 드는 창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 부녀회장 시절 모임이 끝난 뒤 수십만 원짜리 밥값을 호기롭게 계산하며 내가 살 테니 다들 배불리 먹어 하고 큰소리 치던 때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각자의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 마시는 이 소박한 종이컵 커피. 하지만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이 그저 햇살을 쬐며 오늘 강사 말이 너무 빨라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하며 흉을 보는 그 짧은 시간이 순자 씨에게는 참으로 평화롭고 달콤했습니다. 서로의 집안 사정이나 재산, 자식들이 어느 대학을 나와 무슨 직장에 다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 무릎이 쑤셔서 밤에 잠을 못 잔다. 어제 연속극에서 그 시어머니가 참 못됐더라 하는 가벼우면서도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누었습니다. 억지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관계. 서로에게 아무런 대가도 역할도 바라지 않는 이 담백한 거리가 오히려 순자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무겁고 끈끈해야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67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스마트폰 교실에서는 사진을 찍고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은 강사가 오늘은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는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자녀분들께 한번 보내보세요 하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평소처럼 정성스레 자신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인 김치찌개와 바삭하게 구운 김, 그리고 계란말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배운 대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돋보기 안경을 쓴 채로 숨을 꾹 참으며 밥상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그리고 삼남매가 있는 가족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의뢰, 엄마는 다리 안 아프니까 걱정 마라. 오늘도 동네 동생들이랑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었다라는 자식들 마음 편하라고 지어낸 씩씩한 거짓말만 늘어놓았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저녁들은 먹었니? 엄마는 오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진 찍는 거 배웠다. 오랜만에 혼자 김치찌개 끓여서 밥 먹으려고. 엄마 걱정 말고 다들 밥 잘 챙겨 먹어라. 독수리 타법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꼬박 10분이 걸려 오타투성이의 메시지를 완성하고는 사진과 함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바쁜 애들한테 쓸데없이 귀찮은 문자를 보낸 건 아닐까 후회하며 스마트폰을 식탁 한쪽에 엎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까똑 까똑 하고 경쾌한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우리 엄마 사진 진짜 잘 찍네. 찌개 맛있겠다요. 나도 엄마 밥 먹고 싶어. 복지관 다니세요? 잘하셨어요, 엄마. 심심하게 집에만 계시지 말고 재밌게 배우고 오세요. 다음엔 제 사진도 찍어주세요, 페팸. 엄마 대박. 이모티콘 보내는 것도 알려줄 테니까 주말에 영상통화해요. 자식들의 답장을 읽어내려가는 순자 씨의 시야가 순식간에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툭툭 떨어져 스마트폰 액정위로 번졌습니다. 항상 강하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엄마, 여야만 자식들이 안심하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강박. 짐이 되기 싫어서 철저하게 숨겨왔던 나의 약하고 늙어가는 진짜 모습. 하지만 아이들은 완벽한 분녀회장 엄마가 아니라 서툴게 스마트폰을 배우고 혼자 소박한 찌개를 끓여 먹는 있는 그대로의 늙은 엄마를 훨씬 더 반가워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혼자만의 높은 성격을 쌓아두고 그 안에서 외로워했던가.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과의 진짜 소통을 내 손으로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하지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차가운 겨울의 문턱에 선 날, 복지관으로 향하는 순자 씨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여전히 무릎 보호대를 차고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거나 쫓기듯 걷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직장 동료들을 오해할 수 있어 며칠 전보다 짧게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나누며 오늘 무릎이 아파 죽겠다. 스마트폰 글씨가 안 보여 답답하다며 꾸밈없이 웃고 서로의 흉을 볼 수 있는 동네 복지관의 짝꿍처럼 말입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내가 갚아야 할 빚도 없는 그 담백하고 가벼운 관계가 오히려 황혼기의 일상을 훨씬 더 따뜻하고 숨막히지 않게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끝까지 완벽하고 든든한 부모인 척 연기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까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 괜찮다, 남을 먹고 잘 지내니 내 걱정은 마라 며 두꺼운 벽을 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진정으로 편안해하는 것은 완벽하게 홀로 서 있는 강한 부모가 아니라 삐뚤빼뚤 찌개 사진을 찍어보내며 서투른 일상을 털어놓는 빈틈 있는 진짜 부모였습니다. 나의 늙고 약해진 모습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이야말로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끊어졌던 가족 간의 진짜 소통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열쇠입니다. 오늘도 이순자 씨 집의 현관문 도어락은 예전처럼 쉴 새 없이 울리지 않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는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빈 공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지금의 거실은 석 달 전처럼 무덤같이 차갑고 두려운 공간이 아닙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 창가에는 순자 씨가 복지관에서 받아온 작은 다육이 화분이 앙증게 놓여 있고 부엌에서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가시게 한 200kW.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도 한때는 세상의 중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셨지만 지금은 텅인 거실에서 울리지 않는 스마트폰만 우두커니 앉아 계실지, 더구나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던 일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